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 중에 사회보험으로 강론적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보험은 5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례대로 본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교양보험. 물론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 차례는 다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제 강의 편의상 이렇게 국민연금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해서 5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에서 사회보험 개요 부분에서 살펴를 봤습니다. 여기는 좀 강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의 연표는 7386 88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73년도에 국민복지연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법률만, 그때가 사공화국 유신치하였기 때문에 법률만 만들어지고 정부의 의도는 연금을 실시하고 싶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가다가 1986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표는 738688로 이렇게 숙지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연금이랑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보시면 다 학적인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사회적 사고로 인한 거기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우리가 보면 국민연금법 제1조에 보면 사회적 위험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령, 장애, 사망, 나중에 법제론에 또 한 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연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노령, 장애, 사망. 이 세 가지는 모두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8개의 사회적 위험 예시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령, 장애, 사망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사고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재정을 마련했다가 사고 발생 시 주어지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그래서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5대 프로그램 중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제도의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연금제도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 연금제도의 기본 원칙 보면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제도는 보편적 적용을 위해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모든 국민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포함시킨다. 그래야 위험 분산의 효과도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 분산의 효과와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야말로 참여 또는 소위 가입한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득 재분배나 위험 분산은 미미한 말로만 떠드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입을 전 구성원으로 확대를 시킨다면 위험 분산도 각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도 적어질 것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현실화될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사회보험은 적어도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한다면 최저 생활을 우리가 이게 일반은 최저라는 말을 쓰는데 사회보험은 이것을 최적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공공부조와 같은 경우는 최저 생활 보장을 말 그대로 최저 생활의 보장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적에는 사회보험도 최저생활보장, 공공부조도 최저생활보장이라고 이렇게 예문은 제시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석할 적에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사회보험에서 최저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생활의 보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공공부조에서는 말 그대로 최저생활보장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또 이 최저라는 것이 사회보험에서는 아무리 못 줘도 최저 수준 이상은 줘야 된다. 여기는 최하위 층의 그래서 사회보험은 아무리 급여를 못 주어도 최저 수준 이상은 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최저 수준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공공부조에서 최저생활보장일 때 최저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최상위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의 위치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최저 임금 수준 이상은 줘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최저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저고, 공공부조에서 최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최저임금보다는 적게 줘야 한다 해서 최저 위치가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것이 그 3번에 연금 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고부담, 저소득자 저부담 방식과 고소득자 저급여, 저소득자 고부여 방식을 채택이 되어야 된다. 요 말은 뭐냐면 이것을 바로 우리는 사회적 적절성이라고 합니다. 말을 불리냈지만 국민연금 제도에서 소득 재분배는 많이 버는 사람은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지만, 여기 나오죠? 고소득자 고부담이지만 받는 급여는 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받아야 되고, 그래서 고소득자 저급여지요. 그다음에 조금 번 사람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은 저부담이지요. 저소득자니까. 그러나 받는 것은 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소득자 고부담 저급여, 저소득자 저부담 고급여 해서 많이 번 사람은 낸 거에 비해서는 좀 적게 받고, 적게 벌었던 사람은 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후하게 받음으로써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급여를 받을 때에는 그 소위 양극화되었던 간격을 좀 더 줄여주도록 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 효과의 적절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금제도의 특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금은 사회보험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독점 운영하는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여기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률에 의해서 사용 범위가 강제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엔 최저 수준의 소득 보장이다. 이때 최저는 최저층의 최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 적용하는 급여는 아무리 못 줘도 최저급여 이상은 주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최저층의 최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개인적 공평성도 사회적 적절성도 고려하지만 비중으로 본다면 사회적 적절성, 사회적 적합성의 비중을 좀 더 크게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령에 의해서 강제하고 있다. 또 권리로서 지급이 된다. 그리고 증명된 욕구가 아니라 사회보험의 급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든 급여 욕구가 증명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으로 예견해서 법령으로 규정한 욕구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견된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 법령으로 예견해서 법령으로 예견해서 법령으로 규정한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 증명된 욕구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좋고. 다음에 기여의 원리에 의한 프로그램이다. 당연히 사회보험,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의 일환이기 때문에 출발은 기여, 보험료 납부를 가지고 시작점으로 잡습니다. 다음에 연금제도의 운영에는 연금제도 사회부조식이 있고 사회보험식이 있고 사회수당식이 있습니다. 사회부조식은 여러분들이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우리가 보통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4대 직영연금을 말합니다. 4대 직영연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특수란 말 빼고도 그냥 직영연금 그러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이 네 가지를 4대 직영연금이라 하고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서 다루는 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지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그래서 그중에 사회부조식 연금이란 뭐냐? 사회부조식은 공공부조처럼 합니다. 공공부조. 그래서 여기는 사회부조식은 공공부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부조. 사회부조식은 무기여, 기여가 없어도 무기여 급여를 제공하는 걸로써 자산조사를 필수로 합니다. 그리고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연금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세를 재원으로. 그래서 어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급여를 제공하는 무기여 급여 방식으로 자산조사를 필수 절차로 합니다. 적격 여부 심사를 필수 절차로 하고, 그리고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회부조식 공적연금이라 하고, 사회보험식은 사회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처럼 사회보험식은 기여 원칙입니다. 기여에 그간 소위 기여급여입니다. 기여에 기반한. 그리고 여기는 권리의 행사, 자산조사,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로 사회보장성 조세, 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운영 방식을 사회보험식 연금제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수당식은 사회수당을 보시면 됩니다. 사회형은 사회수당을 보시면 되죠. 사회수당으로 여기도 역시 무기여, 기여가 없어도 지금 할 수 있는 무기여 급여 방식입니다. 무기여 급여 방식. 그리고 권리의 행사가, 이것도 당연히 권리의 행사입니다. 권리의 행사. 사회수당은 일정 조건을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바로 이런 그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마치 건강보험처럼, 만약 건강보험처럼 연금제도가 운영된다면 건강보험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아닙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국적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대상자가 된다. 이런 방식이 사회수당식 연금이에요. 권리행사. 그런데 여기는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연금제도가 되겠어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식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조금 전에 판서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연금제도의 분류에는 귀여연금과 무기여연금, 또 그런가 하면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 등등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기여연금은 보통 공공부조에서 하는데, 공공부조 때문에 무기여연금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보험료 내지 않아도 어떤 법적 조건이 구비가 되면 당연히 국가가 조세로서 그에 대한 생계 안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여연금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여연금은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4대 직영연금이 그동안 보험료를 내놓았던 사람들이 다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여연금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있는데, 정액연금이라고 하면 역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정액연금,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있고, 소득비례연금은 당연히 정비례는 아니지만 역시 국민연금과 4대 직영연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얼마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으로 이렇게 해서 급여액은 통상 임금이나 소득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으로 공시에 의해서 소위 얼마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정급여식이고, 얼마씩을 내야 된다, 몇 %씩을 내야 된다라고 정해 있는 것은 확정기여식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운영 방식과 더군다나 우리는 확정급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 방식에는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과 수정 적립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시되 적립 방식은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일부는 소득이 있다면, 인컴이 있다면 현재 생활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일부 생활을 위해서, 현재 생활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적립하는 방식으로, 연금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소득을 활용하는 방식을 적립 방식이라고 합니다. 적립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세대 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가 모아놨다가, 아니면 내 또래들이 모아놨다가 같이 사회적 적체를 통해서 서로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많이 냈던 사람은 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받기로 하고 조금 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낸 거에 비해서는 조금 후하게 줌으로써 서로의 양극화를 좀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자 하는 것이 적립 방식이어서 세대 내 소득 재분배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는 다 좋지만 장기적인 재정축이나 경제 예측을 필요로 한다. 또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싸놓기만 하니까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부가 방식은 좀 더 올려볼까요? 부가 방식은 소득이 있다면 이것을 현재 생활을 위해서 소비를 함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현 노인 세대 생활비로 일부를 내놓도록 하는 방식을 바로 부가 방식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노후는 당시의 젊은 세대가 부과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을 부가 방식.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젊은 세대 집단적 노인 부양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서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세대 간 재분배의 효과를 갖는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의 의미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받는 월급에서 일부 비율을 뚝 띄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노인들의 생계비 통장으로 바로바로 입금시키면 되기 때문에 도입과 더불어 완전 연금의 즉각 지불이 가능하다.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이 같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가 되어 있다고 한다라는 것이 바로 부가 방식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수정 적립 방식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수정 적립 방식. 시작할 적에는 저부담 고부교를 내배워서 소위 가입자를 많이 확충한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부담액을 늘려가면서 급여액은 낮춰가는 이렇게. 그래서 시작은 저부담 고급여로 고객을 유치한 다음에 서서히 부담의 비율은 높이면서 급여액의 비율은 낮춰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수정 적립 방식이고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나라는 기여연금, 소득비례연금, 확정급여식 연금, 수정적립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국민연금제도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했는데 국민연금제도. 앞에서 본 것처럼 국민연금제 개관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국민연금법 제1조에 보면 국민연금제도는 사유적 위험으로 노령, 장애, 사망을 사유적 위험으로 예시하면서 그를 통해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되고 균형된 생활보장을 이끌어가는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작은 글씨는 놔두시고 굵은 글씨로만 보셔도 됩니다.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현재 우리는 2024년도로 볼 적에 상반기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2%였기 때문에 이미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20%가 넘은 초고령 사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통계청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발표된 것이 없어서 그렇지만 아마 초고령 사회가 됐을 것이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출산율은 여전히 0.7선에 미달되고 있고 0.7도 안 되는 수준에 있고 그러면서 노인 증가 65세 이상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을 것이라고 추정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든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유지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바로 이 연금, 그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중에 노령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령연금의 급속한 또 노인 부양의식의 상대적 약화, 사회적 위험의 증대. 우리가 보면 자녀들이 평생 고용이나 평생 직장이란 단어가 없어진 현 시점에 있어서 노인들의 부모 세대의 연령들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자녀들도 이미 평생 직장이 없어진 과정에서 이미 노년이 아니라 중년의 시대에 이미 직장을 놓치게 되거든요. 부모는 당연히 진작에 실업자가 된 것이고 자녀도 이미 실업자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실업자가 되어 있는 노인의 부양은 우리의 경로 효친에 의해서 그냥 노인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를 부양해야 될 자녀도 실업자의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국가가 나서게 됐고 그 과정이 하나가 연금제도였고 그 연금제도에 대한 실시
의혹은 1973년 40 시절에부터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하다가 60 시절, 소위 50 시절이죠. 86년도에 법률이 제정되고 60 시절인 88년도부터 시행된 것이 국민연금 제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연금 제도의 기능 나와 있죠. 역시 소득보장 기능, 재분배 기능, 또 인플레이션 가치 보장인 연금급여액 실질가치 보장 기능 등이 있다. 또 변천 과정은 또 길게 적어놨습니다만 73, 86, 88의 연표 우리가 가져가자고 그랬지요. 73, 86, 88. 73년도에 국민복지연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었다. 그러다가 80년도에 이것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을 공표했고 88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다. 이런 연표. 나머지도 많이 있지만 이런 연표 73, 86, 88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법에 대한 규정이 쭉 있지만 자, 이거는 우리가 국가 정책의 문서화를 우리가 법령이라고 합니다. 국가 정책을 국가 유정자만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전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전 국민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리스의 도시국가처럼 직접 민주정치로 이끌어갈 수 없고 직접 민주정치처럼 합의를 도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접 민주정치라고 하는 대의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의 합의를 국회의원의 합의를 가지고 국민의 합의라고 추정하는 현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이라고 하는 등등의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 아니면 국가 정책을 국민의 합의로 추정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연금법이라고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건 법제론에서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법령에 국민연금법에 있는 문서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법제론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국민연금법을 넘어가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연표로 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연표는 63, 77, 99, 빵빵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문서화는 처음에는 의료보험 정책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63년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고 77년도에 처음 의료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 그것이 9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면서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정책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63, 77, 99 빵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표를 암기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뭐 개념까지 읽어드리기는 여러분 그렇고 어떤 의료보장이니까 여기 보면 목적이 나와 있죠. 건강보험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사회보험이란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양보험은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국민 건강과 생활안정도모. 당시에 아프거나 다치면은 돈 없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의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40년 전의 모습인 거예요. 40년 전에도 돈 없어서 병원을 못 가니까 병원을 간다는 것은 집안을 말아먹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생기면서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건강보장은 당연하고 그로 인해서 생활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고 그리고 수직적 재분배 효과도 있습니다. 수평적 재분배도 당연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냈던 보험료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재분배 효과도 있지만 많이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므로써 조금 벌어도 조금 낼 수밖에 없던 사람의 일부 의료보장비를 채워주는 점에서 수직적 재분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수행하고 당연히 같이 살아가는 사회통합, 사회적 책임감도 구현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 굵은 글씨 사회연대, 비용의 형평성, 급여의 적정성, 위험 분산, 사회보험이니까 저 소득 재분배 이런 등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굵은 글씨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의 특성,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도 사회보험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 의해, 법령에 의해 강제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가입입니다. 여기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그리고 단기보험, 국민연금은 나중에 정책론적 분석에서 법제론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노령연금은 언제까지 줘요? 생존한 동안, 우리말로 직설적으로 나면 죽을 때까지 주는 장기적 재분배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어디까지 줘? 질병이나 부상이 나을 때까지만. 나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때는 단기 재분배다라고 보고 있고, 보험료의 차등부담, 부담 능력이야. 이것은 뭐야? 소득 비례 부담이지요. 소득 비례 부담. 납부의 의무성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건강보험의 63, 77, 그리고 구급빵빵. 이렇게 4개를 가지고 봤습니다. 63년도에 의료보험법 제정, 77년도에 의료보험제도 시행, 조합주의로, 그리고 9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정책 시행, 이렇게 해서 적어도 4개의 연표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건강보험제도의 경우에는 국가보건 또는 국민건강 서비스 방식, 내셔널 헬스를 국가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본다면 국민건강 서비스 방식이라고, 이렇게 내셔널 헬스를 국민건강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 서비스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밑에 보는 것처럼 여기 국민건강 서비스 방식은 영국의 여기 보면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보면 사회보장 시스템을 이끌어가면서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부조를 가미한 사회보장 제도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보장을 성공리 이끌어갈 수 있는 3대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데, 3대 전제 조건으로 완전고용,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당, 그리고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냅니다. 그래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5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는 이 국민건강 서비스 방식이라는 것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의료기관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국민건강 서비스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국가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로 영국의 포괄적 의료 서비스 방식 또는 국민건강 서비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내셔널 헬스 서비스, 그래서 NHS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부의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 의료기관 관장 방식으로 조세 방식, 베버리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건강 서비스 방식이다. 옛날 대통령 선거 때 손학규 씨가 제시했던 것인데, 바로 이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방식. 우리는 사회보험 방식이잖아요. 사회보험 방식. 그래서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 의식을 견지하되, 조세도 국가 지원금도 있지만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험자가 보험료로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이런 방식. 정부는 단지 후견적 지원이나 감독만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민건강 보험 방식,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에서 NHI라고 합니다.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사회보험 방식이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방식, 영리병원 운영 방식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영리병원 운영 방식. 자기 건강은 자기 책임으로. 자기 건강은 자기 책임으로. 라는 구호를 가지고 운영하는 영리병원 운용 방식을 이렇게 컨슈머 소버레니티, 소비자 주권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보험 방식에서 여기 보면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말해서 저희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 운영 방식도 가미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죠. 특히 정부의 입장이나 의료인협회와 같은 이런 의사협회와 같은 데서는 바로 이런 영리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적극 찬성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감히 그런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이 있는데, 우리의 원칙은 사회보험 방식이다.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운영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 의료진의 행위 하나하나에 단가가 붙어서 그것을 총계로 의료비를 내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총괄 한 건당 얼마, 건 바이 건 이렇게 우리 농담하듯이 건당 얼마로 액수가 아예 고정되어 있는 운영 방식도 가미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괄 수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은 행위별 수가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인이 제공하는 각각의 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토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포괄 수가제로 질병군별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입원 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 그래서 건당 얼마씩으로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는, 물론 경중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건당 얼마씩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방식을 포괄 수가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행위별 수가제를 원칙으로 하되 포괄 수가제를 가미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오늘날에는 신포괄수가제.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이게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이나 편도선 수술, 치질 수술, 탈장 수술, 맹장 수술, 대왕절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편적이어서 제왕절개 한 건에 얼마, 또 백내장 수술에 얼마 이렇게 가격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이런 방식을 포괄수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범 운행 중에 아직은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신포괄수가제도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존의 포괄수가제의 행위별 수가제적 성격을 반영한 혼합형 지불제도를 신포괄수가제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의사의 수술 시술에 대한 행위별 수가를 별도로 적용하는 이런 혼합형 제도를 신포괄수가제라고 합니다. 종래의 포괄수가제는 7개의 영역에서만 겨우 이렇게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 신포괄수가제를 보면은 여기는 거의 모든, 여기 보면 대부분의 질병군 입원 환자에게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가지 똑같이 포괄수가제와 같은 이런 것을 쓰면서 의료진의 행위 하나하나의 단가를 더 붙여주는, 더 플러스 시켜주는 그걸 가미함으로써 의사가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이런 동기를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의료 서비스 제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신포괄수가제인데 이제는 신포괄수가제는 대부분의 질병군에 다 적용하려고 이렇게 의도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원칙은 모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다.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을 거절할 수 없고 무조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 당연지정제. 그에 비해서 민간의료보험은 많은 의사들이나 의사협회나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반발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많은 의사들이 이걸 가지고 있고 더욱이나 지금 요즘 의사 양성에 대한 의사협회 측과 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언젠가 한번 부딪혀도 폭발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건강보험의 장점, 그래서 정부 개입을 통해서 의료이익단체를 견제할 수 있다. 의료 건강보험료에 대비해서 급여율이 높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비도덕성,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해서 봐주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지금 많은 의사들이나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영리병원 의료 방식으로서 컨슈머 소버리니티 모델이라고 해서 소비자 주권 모델이 아까 봤었죠. 근데 그런 민간 의료보험이 의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높은 의사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왜 반대를 할까? 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이 있지요. 여기와 같은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0.5개 미만의 수준이지만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운영 방식이 있는데 건강보험. 우리나라는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실제 시행은 1977년에 시행됐는데 그때는 조합주의였어요. 1977년에 시행될 적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공무원의료보험조합에서 사실 비스마르크 질병보험과 똑같이 금고별 또는 길드별로 조합주의로 운영되었던 거였어요. 그랬던 것을 2000년부터 통합주의, 단일보험자주의 바뀌면서 이제는 건강보험의 주체를 단 하나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운영의 주체는 단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뀐 겁니다. 현재 우리는 단일보험자주의, 통합주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주의. 2000년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단일보험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특성이 한 게 없죠. 모든 국민을 하나의 일원화된 보험자 체계에 적용시키는 방식을 단일보험자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내용 보시고. 그러면서 효과. 바로 이 사회적 연대성 강화와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 그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보험급여의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등등의 특징이 있고 단일 보험자를 운영하면서 행정 업무를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공무원 가입자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관리했던 이런 행정 시스템을 단일화시킬 수 있어서 행정 업무를 간소화시킬 수 있었다. 이런 그 장점들이 있고 그러면서 재정 효율성도 증가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지역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지역 조합마다 재정 자립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역 간 불평등도 제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은 이런 장점과 이런 문제점, 이런 보완책이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밑에 나와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아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정책을 문서화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뒤에 법제론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다루면서 그때 다시 상세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에 대한 모두의 정책적 분석을 법령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렇게 사회보험 제도의 일반 강론에서 국민연금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만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용보험 정책, 산재보험 정책, 노인 장기요양보험 정책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